세미나 시작 전에 간단한 시간표 먼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윤성재 엔지니어님께서 최신 AI 에이전트 서비스 토바보기라는 주제로 아래 내용을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요. 파트 2에서는 이제 박나연 엔지니어님께서 온톨로지 기반 그래프 레그 에이전트 구축이라는 주제로 해당 내용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발표가 끝난 이후에 현장에서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두 강사님들에게 궁금한 사항들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마지막 세미나 참여자 혜택 안내 드리고 세미나는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네, 세미나 시작에 앞서가지고 간단한 공지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패스트 캠퍼스에서 AI 에이전트 바이블이라는 강의가 나왔는데요.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시는 윤성재 엔지니어님과 박나연 엔지니어님, 그리고 라이너라는 회사에서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계신 김윤기 엔지니어님 이렇게 총 세 분이 강의를 준비해 주셨고, 에이전트에 대한 기초부터 어떤 실전 멀티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까지 폭넓게 담겨 있는 그런 바이블 강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세미나는 다시 보기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에이전트 바이블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다시 보기가 제공된다는 점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미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재 엔지니어님께서 이제 곧 마이크 전달 받고 세미나 바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성재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연결되실까요? 아, 예, 예. 바로 화면 공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화면 공유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모두 AI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레그랑 AI 에이전트 관련해서 강의 진행하고 있는 케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이제, LG 경영연구원이라고 LG 그룹 내에서 인하우스 컨설팅 조직인데, 이제 AI 산업 리서치도 하고, 리서치에 도움이 될 만한 AI 툴을 개발하는 AI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에이전트 바이블이라는 강의를 찍게 됐는데, 이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서 제가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미래 에이전트 기술의 되게 핵심이라고 보는 딥 에이전트 관련해서 강의에서도 다룰 거고 오늘도 잠깐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최신 에이전트 토파보기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했지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 에이전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익히 클로드 코드나 제미나이 클리, 또 코덱스 같은 CLI 기반의 이제 코드 에이전트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저희가 그냥 쓰면은 되게 성능이 좋아가지고 막 우와우와 하는데 이게 진짜로 뒷단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렴풋하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브라우저 에이전트 저희가 코멧이나 GPT 아틀라스 또 플루이드 OS 뭐 젠스파크 브라우저 같은 이제 브라우저인데 AI가 그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코드 에이전트랑 브라우저 에이전트 결국 이거 두 개 보는 건데요. 저는 이 두 개의 에이전트가 나오기까지 필요한 준비물이 한 세 개까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추론 모델이 충분히 발전을 해야지 가능한 작업들이고요. 두 번째로 MCP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툴들을 저희가 쉽게 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기반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는 기초적인 단계를 넘어가지고 진짜 상용 서비스로 나오는 것까지 가능한 수준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론 모델 하면 딥시크를 기반으로 해서 출발한 그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정말 기본이 됐죠. 모든 AI 모델 개발사들이 이제 추론 모델 개발 안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이 추론 모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에이전트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단건에 굉장히 단순한 작업을 맡기려고 에이전트한테 어떤 작업을 맡기지 않습니다. 보통 간단한 거면은 그냥 GPT 가가지고 이제 채팅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프롬프팅 하면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에이전트한테 저희가 그런 일을 맡길 필요는 없고요. 복잡하고 좀 장시간에 걸쳐서 정말 인간이 했을 때도 한두 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작업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 있어서는 일반 모델,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했을 때 즉답하는 그런 식의 모델이 아니고, 사람이 정말 고민을 해가지고 대답하는 것처럼 추론 모델도 이 싱크태그 안에서 여러 시간 동안 추론을 하잖아요. 그런 추론이 뒷받침된 굉장히 지능적인 답변을 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작업들을 코드 에이전트랑 브라우저 에이전트가 가능하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MCP랑 멀티 에이전트는 뭐 워낙에 일반적인 개념이니까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출발점들로 인해서 이 코드 에이전트랑 브라우저 에이전트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체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코드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코드 에이전트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미나이 CLI도 있고, 코덱스도 있고, 뭐 오픈 코드라고 하는 저희가 원하는 그냥 모델 API를 꽂아서 클로드 코드 같은 CLI 기반의 코드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 툴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거나 또는 이제 개발자분들 얘기를 듣거나 여기저기 커뮤니티 제가 정말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사례를 봤을 때는 여전히 클로드 코드가 잘한다. 제미나이 3 프로가 나오고 커서가 업데이트를 해서 컴포저라는 모델을 새로 내기도 하고, 이 코드 에이전트 관련한 경쟁은 정말 치열한데 클로드 코드라는 이 부동의 1위 자리가 생각보다 빨리 안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보면은 앞으로 코드 에이전트, 그리고 저희가 코드 에이전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대부분 이 클로드 코드의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클로드 코드 써보신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써보시면 터미널 안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클로드 공식 홈페이지에 챗봇 이용하는 것과 다르게 코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작업을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드뿐만 아니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코딩이라는 핵심 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길게 답변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작업이 있을 때 그걸 명확하게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그걸 처리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다른 AI들도 전부 코딩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CLI 기반의 코드 에이전트들, 이걸 넘어서 뭐 IDE 기반의 커서나 뭐 윈드서프 같은 것들을 써보더라도 클로드 코드만큼의 경험을 많이 못 따라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게 어떤 작업을 저희가 명령을 하면 여러 가지 툴들을 써서 대답을 하죠. 근데 이게 딱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무슨 질문을 해도 얘는 어떤 식으로든 툴을 써가지고 내가 좀 복잡한 질문을 하거나 명령을 해도 다 대답을 하고 다 수행을 할 수 있네. 어떻게 이렇게 인간 개발자처럼 잘하게 됐지? 내가 공식 홈페이지 챗봇 썼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까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구조도이기는 한데요. 어,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냥 왼쪽이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프롬프트를 보내게 되면은 그거를 결국에는 LLM API,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드니까 엔스로픽의 이제 소넷이나 오퍼스 모델의 API 요청을 보내게 되고, 필요한 툴이 있으면은 그거를 갖다 쓰는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에이전트 시스템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CLI 기반의 우리의 코드 베이스를 직접 고치는 것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거는 시스템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엔지니어로서, 백엔드 엔지니어로서 약간 만드는 그런 느낌인 거고, 이게 AI적으로 뭔가 정말 독특한 걸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단계를 나눠서 보면은 이제 명령했을 때
복잡한 명령이면 이제 계획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플래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곧바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툴, 예를 들면 이제 배시, 터미널 안에서의 어떤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는 툴을 한다거나 아니면 파일 시스템, 저희 로컬 시스템 안에 있는 어떤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또는 제거하거나 새롭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툴들을 써서 그걸 실행한 결과물을 LLM API가 다시 건네받고 그걸 사용자한테 보고하는 이 이터레이션이 계속 반복되는 게 클로드 코드의 가장 근본적인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태스크가 주어지면 이제 랭귀지 모델이 결국에 주어진 컨텍스트 안에서 플랜을 세우고 그거에 따른 액션을 했을 때 주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컨텍스트에 다시 부어서 그거를 계속 이터레이션 하는 거죠. 그 컨텍스트가 만약에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사용자한테 그대로 대답을 하고 아니다 하면은 이 툴셋 안에서 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에이전트 중에서 리액트라고 합니다. 리즌 플러스 액트라고 해서 리즈닝, 추론 플러스 액트, 행동이 붙어가지고 추론 영역은 이쪽이죠. 이제 주어진 컨텍스트 안에서 어떤 플랜을 세울지가 이제 추론을 하는 부분이고 어떤 액션을 할지를 결정해서 액션을 실행하는 게 액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리액트라고 하는 방식은 에이전트의 가장 시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엄청 새로운 아키텍처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핵심이 되는 아키텍처가 있는데 그거를 최적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식은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건 새롭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클로드 코드도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트레이싱을 한다라는 게 클로드 코드 안에서 저희가 어떤 태스크를 주고 어떻게 클로드가 이거를 처리해서 우리한테 결과물을 내는지 중간 과정이 다 생략이 돼 있잖아요. 그냥 리즈닝 하는 그것들은 저희가 뭐 싱킹을 딱 눌러보면 뭔가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API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어떤 툴을 쓰고 있는지, 어떤 툴을 읽어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없는데 사실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인데요. 어라이즈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AI 스타트업에서 이제 한국 지사 어라이즈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이제 클로드 코드로 배우는 탑티어 에이전트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아직 조회수가 높지는 않은데 저는 이 클로드 코드라는 굉장히 고급 지금으로서 가장 앞서 있는 성능의 에이전트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트레이싱하는 굉장히 귀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트레이싱을 해보면 여기 똑같이 저희가 어떤 레그 서비스를 만들든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든 결국에 그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하게 만들지 시스템 프롬프트도 똑같이 들어가고요. 또 어떤 툴을 썼는지도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툴이 굉장히 많죠. 이제 클로드 코드는 아무래도 이 터미널 안에서 어떤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툴도 있고 파일을 읽어내는 거 그리고 코드 베이스를 수정하는 거 리플레이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툴로 묶여서 이 소넷이나 오퍼스 모델에 이게 제공이 되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들 중에 필요한 거를 병렬적으로 실행하거나 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실행 결과물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결국에 이제 플랜을 세우고 하나씩 단계별로 처리하는 거는 단일 에이전트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멀티 에이전트가 필요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핫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멀티 에이전트가 필요한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각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도메인별로 특화해서 어떤 거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의 에이전트에 모든 정보를 주고 저희가 걔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면 과부하가 걸려서 안 됩니다. 그거는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작동이 잘 안 되고요. 또 시스템 프롬프트의 그 많은 역할을 저희가 잘 녹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하나가 여러 과업을 헷갈리지 않으면서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그 여러 가지 과업별로 저희가 에이전트를 만드는 측면에서 도메인 특화를 하기 위해서 멀티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 클로드 코드에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거는 도메인 특화는 필요 없죠. 여기서 코드만 잘 하면 되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에이전트를 따로 빼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가져가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질문이 왔을 때는 그냥 순차적으로 주어진 도구를 활용해서 답변을 내고 실행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복잡한 질문이 왔다. 복잡한 질문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몇 번 툴을 실행하고 뭐 AI가 답변을 내는 걸로 끝나지 않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동안 이 AI가
굉장히 고도화된 어떤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씩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컨텍스트가 당연히 오버플로우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툴 실행 결과를 저희가 갖고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코드 베이스를 읽는 리드라고 하는 툴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코드 베이스를 바이브 코딩 하다 보면은 정말 순식간에 몇 천 줄, 만 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전체 코드 베이스를 쭉 본 다음에 리팩토링 해줘 뭐 이런 거를 클로드 코드한테 시켰다라고 하면 얘는 물론 전부 다 읽지는 않지만 일부분 읽기는 하지만 이 코드 베이스에 있는 단만 읽더라도 얘가 콘텍스트 윈도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채우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시키고자 하는 작업의 컨텍스트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툴 실행 결과만으로도 컨텍스트가 다 이제 오버플로우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이 메인 에이전트가 전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서브 에이전트한테 야, 이거는 너가 실행해가지고 나 메인 에이전트가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전달해줘라고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코드 베이스를 전체를 읽고 리팩토링 해달라고 이 커맨드를 내는 거는 전체에서 하나하나 글자를 메인 에이전트가 읽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AI 간에 이 코드베이스 전체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찾고 이거를 메인 에이전트한테 전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메인 에이전트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컨텍스트가 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른 하위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클로드 코드 안에서 서브 에이전트가 이러한 역할을 맡은 다음에 실행 결과물만 메인 에이전트의 컨텍스트에 올려서 메인 에이전트는 이 사용자가 리팩토링 해달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고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컨텍스트 윈도우를 쓸 수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단일 에이전트로 해결 가능한 구조가 있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저희가 AI한테 기대하는 바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컴플렉스 퀘스천에 해당하는 이 서브 에이전트 구조를 저희가 차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나 이제 최근에 엔트로픽의 블로그에 나왔던 롱러닝 에이전트 하네싱 같은 그런 장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냐에 대한 얘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좀 이론적인 얘기였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코드 에이전트를 꼭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러면은 복잡한 작업을 다 수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클로드 코드가 어떤 프롬프트를 갖고 있고 어떤 툴로 움직이는지를 알아보는 거는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준비하면서 보게 됐는데 어, 이게 뒤에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이제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해외 유튜버인데 이제 이 클로드 코드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은 클로드 코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트레이싱 하는 것처럼 똑같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 어떤 데이터가 송수신 됐는지를 본 거죠. 이제 보면은 API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여기 안에 어떤 프롬프트가 왔다 갔다 하는지 저희가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 유튜버가 밝히는 거에 따르면 클로드 코드가 정해진 시스템 프롬프트 하나로 모든 역할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프로젝트를 명령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클로드 코드가 가장 적절한 시스템 프롬프트로 이거를 한번 가공한 다음에 그거를 뒤이어진 작업에서 쓴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모든 시스템 프롬프트가 클로드 코드에서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핵심 구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프롬프트가 몇 개 더 추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에이전트 서비스를 구축할 때 중요한 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안 같은 경우에 클로드 코드는 더 예민하겠죠. 파일 시스템까지 접근을 하니까 저희 파일을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코드베이스를 리플레이스만 시켜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다 제거를 해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안 관련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너가 추측하거나 함부로 생성하고 뭐 수정을 하지 마라. 사용자한테 꼭 권한을 맡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간결하게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에이전트 서비스를 어떻게 기획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건 코드 에이전트니까 대답이 길 필요는 없죠. 그냥 핵심만 내가 수행을 잘했다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했다 이것만 뱉어내면 되니까 뭐 이걸 또 이제 저희 케이스에 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어떤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 때 그게 과연 사용자와의 대화를 우선시하는 거냐를 봤을 때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프롬프트를 저희가 적어주는 게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필요한 설명하지 말고 주어진 작업에 대한 결과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만 짧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코딩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설명 드릴 건데 저희가 코드 베이스 안에서 코딩 컨벤션을 얘가 일관성 있게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나중에 어떤 파일을 읽어야지 리팩토링이 가능하고 디버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AI가 막 꼬이게 됩니다. 이건 바이브 코딩 한번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파일 두 개를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냈는데 파일 이름을 좀 헷갈리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언더바를 하나는 해놓고 하나는 언더바를 안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프롬프트로 시킬 때는 언더바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했던 결과물이 안 나오고 엉뚱한 파일 가지고 작업을 해서 전혀 작업이 완수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이제 사용자의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클로드 코드는 항상 이 코드 베이스 안에서 얘가 어떤 코딩 컨벤션을 썼는지 검토를 하고 코드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코드 에이전트의 성능을 높이는 하나의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작업 워크플로우는 이제 당연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을 세우고 언더스탠드하고 임플레멘트 한 다음에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도 시스템 프롬프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 검증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구현 단계,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1번 행동을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1번 행동을 어, 실행하기 이전에 린트 에러를 한번 잡아내면서 얘가 진짜로 버그를 안 낼 수 있는 코드인지를 자가 검증을 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하면서 생기는 컨텍스트가 확 늘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버그 난 에러 메시지가 컨텍스트에 같이 들어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이은 한 턴의 대화가 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한 번의 코드를 만들 때 제대로 된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시스템 프로프트에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조금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컨텍스트에 그러니까 시스템 프롬프트의 가장 첫 부분은 어, 이 클로드 코드의 역할 그리고 세이프티 아까 말씀드린 코드 베이스를 함부로 삭제하거나 git 커밋을 뭐 강제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부분이고요. 피드백 관련된 내용, 예를 들면 이제 사용자가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면은 원래 API로 저희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얘네가 이제 멍청하게 대답을 하죠. 내가 피드백을 받아서 어떻게 전달해 줄 수가 없다. 이러는데 그런 것들도 다 대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마이너하긴 하지만 실제 서비스 하게 되는 단계로 가면은 에이전트를 좀 이런 마이너한 부분까지 만져야 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또 클로드 코드가 결국에는 API를 통해서 모델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여러 번 실행이 되면서 이터레이션을 돌기 때문에 지능적으로 바뀐 것뿐이지 그 본질은 결국엔 모델 API거든요. 그래서 소넷이든 오퍼스든 놀리지 컷오프 그러니까 얘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25년도 1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되었던 클로드 코드 관련된 업데이트를 얘한테 사전 학습을 시키지를 못했겠죠. 근데 이제 사용자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물어보고 커맨드를 할 거기 때문에 항상 웹패치 기능을 통해서 검색해보고 너가 모르는 내용이면은 사용자가 틀린 게 아니고 너가 사전 학습이 컷오프가 너무 일러서 그런 거야라고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를 미리 가이드를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이제 간결한 대답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요. 또 컨텍스트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배시 커맨드의 경우에는 이 툴을 쓸 때 함부로 이렇게 쓰면은 세이프티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 툴과 실제로 유저한테 내놓는 답변 사이에 이 경계를 완전히 격리를 시켜서 이 배시는 사용자한테 권한을 항상 좀 위임하는 형태로 이 시스템 프로프트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드 에이전트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에이전트 서비스의 되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에이전트를 만들다가 보면은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제 툴만 있으면 사실 뭐 내 컴퓨터도 만들 수 있고 내 터미널에 들어가서 내 계정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수준을 저희가 어디까지 경계를 두느냐에 따라서 에이전트의 안전성과
성능 사이에 이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최적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클로드 코드 시스템 프로프트에서는 프로액티브니스라고 하고 있고요. 프로액티브니스는 얼마나 얘가 어, 자기가 알아서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액티브 할수록 클로드 코드 알아서 혼자서 유저가 이것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게 필요할 거야 라고 실행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 반대로 안티 프로액티브니스라고 한다면은 사용자한테 항상 권한을 맡겨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부분은 실행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나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게 어떤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든지 조금 딜레마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딩 컨벤션 같은 경우에 주어진 이 사용자의 어떤 명령에 해당하는 코드 베이스만 딱 읽어가지고 그것만 고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뒤에 그거에 대한 맥락이 들어있는 그거 없이 그냥 예를 들면 이제 ABC라는 코드가 딱딱딱 있는데 함수가 하나씩 있는데 B라는 함수를 고쳐달라고 제가 말을 했을 때 B가 A라는 그 하위 함수를 갖고 와서 그거를 만들어진 그거의 하위 함수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A라는 함수를 보지 않고 B만 고치면은 이 전체 함수가 다 어그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앞뒤에 항상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에 의존적인지 네이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맥락 파악을 하기를 시스템 프롬프트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클로드 코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클로드 코드뿐만 아니고 마누스 같은 걸 쓰셔도 그렇고 아니면은 젠스파크 같은 걸 쓰셔도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복잡한 작업을 요청을 하면은 곧바로 1번부터 6번까지 실행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1번부터 6번까지 필요한 투두 리스트가 뭔지를 블랙리스트로 다 적어두고 하나씩 실행한 다음에 이 투두 리스트로 돌아와서 다 됐으면 체크하고 그 다음 거 실행하고 이거를 계속 투두리스트를 반복적으로 방문하면서 더 완결성 있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앞으로 장기 작업이 필요한 에이전트들은 다 이렇게 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진짜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죠. 텍스트 파일 또는 마크다운 파일에다가 투두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만약에 투두리스트가 더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중간에 자기가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안티그래비티 같은 거 써보시면 자기가 이제 투두리스트를 처음에 작성을 한 다음에 중간에 내가 이거 3번이라고 하는 블랙리스트를 완수하려면은 3.12를 더 완수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중간에 자기가 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티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다 합치면은 이제 워크스루라고 해서 자기가 뭐 했는지 한번 쭉 요약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이제 이 투두리스트가 굉장히 일상화돼 있고 장기 작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딥 에이전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그냥 단순히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이거를 해나가는 그런 시퀀셜한 어떤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에이전트가 더 지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용자가 이거 쥐어준 어떤 꼴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랜이 뭔지 플래닝 툴을 지속적으로 써가면서 내가 투두리스트가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적인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딥 에이전트인 이유는 이 메인 에이전트가 만약에 본인이 컨텍스트가 좀 너무 어, 본인이 다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이다. 또는 이거는 서브 에이전트가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조금 더 높은 품질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클로드 코드, 뭐 마누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좀 밝혀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랭그래프에서 저희가 쉽게 이 라이브러리 하나로 써볼 수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 하나 쓴다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 이 안에 핵심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보지 않으면은 얘가 막 잘해도 문제고 잘 못해도 문제예요. 잘 못하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잘 돌아가면 왜 잘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딥 에이전트 라이브러리 안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저희 이제 팩캠 강의에서 하나씩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툴을 뭐 병렬적으로 쓰고 이런 걸 통해서 최적화를 하는 과정은 있지만 큰 단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하고 탐색하고 편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린트랑 타입 체크 통해서 항상 이 코드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를 실행하고 그 뒤에
후회하는 게 아니고 실행하기 이전에 꼭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제대로 된 코드인지 보고 나서 실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파일 서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브 에이전트한테 그런 것들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클로드 코드가 쓰고 있는 툴은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블로그를 제가 참고해서 클로드 코드에서 밝혀진 어떤 툴들 리스트를 좀 받아온 건데, 예를 들면 이제 태스크가 아까 투두 리스트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투두라이트가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태스크가 서브 에이전트한테 어떤 하위 태스크를 맡길 때 쓰는 툴이고요. 배시는 터미널에서 커맨드 실행할 때, 글롭은 어떤 이제 파일 안에서의 키워드를 저희가 검색할 때 그런 것들을 쓰고, 리드, 에딧, 뭐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저희가 유출 가능한 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누스나 젠스파크 에이전트도 역시 이 딥에이전트 방식을 통해서 어, 장기 작업에 대한 이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스템 프롬프트나 툴은 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근데 저희가 MCP 커넥터 같은 것들을 사용자들이 커스텀하게 붙일 수 있게 점점 서비스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개개인에 따라서 이 딥에이전트의 모양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까지가 코드 에이전트에 대해서 제가 가장 최신의 어떤 가장 잘 돌아가는 코드 에이전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조금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브라우저 에이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브라우저 에이전트는 써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퍼플렉스티 코멧이 생각보다 이 회사 안에서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대부분 어떤 리서치를 하고 어떤 이제 동일한 반복 작업을 많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API를 통해서 저희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유료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기사를 보고 그걸 요약하고 이런 작업을 하려면 그게 다 막 캡처로 막혀 있고 그래서 단순 뭐 셀레늄이나 플레이라이트 같은 걸로 저희가 수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을 찍어서 어디를 클릭할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 브라우저 에이전트들이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되게 미래적인,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회사에서도 실제로 그런 활용 가능성을 제가 좀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브라우저 에이전트도 아까 코드 에이전트랑 마찬가지로 태스크의 복잡도에 따라서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거를 하나씩 수행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드 에이전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미널에서의 어떤 커맨드를 실행해서 코드를 고친다거나 아니면 코드 리플레이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제 브라우저 에이전트는 그게 아니고 브라우저가 이제 돔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조를 나타내는 그 문서를 통해서 어떤 곳에 어느 위치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예를 들면 내가 로그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칸을 내가 알아야지 이 브라우저 에이전트가 그거를 저 대신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단순히 저희가 어떤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이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돔 요소를 파악을 해가지고 어디가 인터랙터블한 엘리먼트인지를 보고 추가로 더 뭐 컨텍스트가 필요하면 그때 스크린샷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브라우저 작업을 자동으로 이제 AI가 제어하는 그런 것이 바로 브라우저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뭐 검색하거나 클릭하거나 드래그, 스크롤 그런 작업들을 AI가 툴로서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행한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 이터레이션을 도는 거죠. 이걸로 충분한지 아니면은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툴을 써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돔 요소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 유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냈었던 마젠틱 AI라고 하는 이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에이전트를 써보시면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돔 요소를 AI가 어떤 식으로 인덱싱해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요소는 1번, 이 요소는 2번, 이렇게 해서 AI가 결국에는, 내가 눌러야 하는 부분은 13번 인덱스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툴을 실행할 때 클릭이라는 툴을 실행할 거고 13번 인덱스를 클릭하도록 만들 거야 라고 결정만 LLM이 해주면 그거를 플레이라이트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 작업을 AI가 대신 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멧이나 아틀라스나 그런 브라우저 에이전트들이 대부분 다 똑같이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웹 브라우저 에이전트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라우저 유즈나 스카이번 같이 저희가 오픈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단순히 뭐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뭘 시킨 거냐면 깃허브에 위클리 레포 트렌딩 위클리 레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각각의 이 가장 스타를 많이 받은 이 레포들의 서머리를 접속해서 그 서머리를 작성해서 저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 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보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위클리 레포들의 read.md를 종합 정리해서 레포를 스레드에 업로드 가능한 형태로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내비게이트, 이 GitHub 트렌딩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파일을 써서 내가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to-do.md를 보시면 제가 시킨 작업에 대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이렇게 네.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씩 이 레포지토리를 어디 어디를 방문해야 되는지를 투두 리스트를 써서 이게 코표를 쳐가면서 이제 본인이 어느 작업에 와 있는지를 계속 파악하는 그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파일을 통해서 투두 리스트를 쓰고 어떤 파일을 내가 작성해야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익스트랙트 또 어떤 레포지토리에 가서 read.md를 읽고 그거를 마크다운에다가 또 쓰고 그거를 10개를 반복한 다음에 투두리스트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아 내가 다 수행을 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작업을 마치고 사용자한테 키를 넘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제 브라우저 유즈나 스카이번이나 코맥 같은 게 결국에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웹페이지의 구조를 돔이라고 하는 요소를 직접적으로 파악을 하고 만약에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스크린샷을 찍어서 비전이 가능한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어디를 클릭할지를 수행하고 그거를 결과물을 본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계속해서 계획해 나가는 그 작업의 이터레이션이 결국에 내가 원하는 작업의 결과물까지 데려다 준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최근에 정말 며칠 전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브라우저 유즈도 스킬스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 스킬스가 뭐냐면 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에 대해서 API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이거를 얘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기는 귀찮잖아요. 저희가 맨날 매일매일 이 GitHub 트렌딩 레포지토리 리드.md 서머리를 받아보고 싶은데 내가 매번 이 크롬 창을 띄워서 얘가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귀찮다라고 하면은 이 스킬에다가 제가 이거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은 create 스킬 들어가 보시면 이게 에이전트한테 알아서 너가 내가 꼴만 쥐어주면은 너가 그러한 작업들을 세워서 결과물을 내는 것까지 다 너가 코드를 짜서 그 결과물만 내가 API 형태로 받아볼래 라고 하는 게 있고요. 레코드 yourself라고 해서 좀 복잡한 작업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직접 브라우저 작업을 수행하는 거를 찍어서 영상으로 브라우저 유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거를 그 영상을 파악을 해서 이 화면 프레임 안에서는 어떤 요소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스크롤하고 그런 것들을 얘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건 그냥 영상을 이해할 수 있는 VLM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얘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 투두 리스트를 미리 작성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작업을 시키면 그거를 그때마다 얘가 계속해서 창을 띄워서 하는 게 아니고 API처럼 제가 그냥 이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킬스에 가보시면 제가 이제 CES 2025년 CES의 어떤 영상들을 긁어오는 그런 작업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단순 셀레네모로 안 되는 게 이 영상이 다운로드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영상이 있는 페이지에 얘가 직접 접속을 해서 그 영상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져와서 YTDLP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로 비디오를 다운받는 거에 이제 전초 작업을 해달라고 한 건데 API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미 자동화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스킬스 아이디만 여기다 넣어주면은 제가 이 태스크를 줬을 때 매번
LLM이 환각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매번 이제 서로 다른 답변을 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정해진 어떤 워크플로우를 제가 한번 얘한테 숙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얘는 이 스킬을 기반으로 내가 주어진 어떤 인풋이 오면 정해진 아웃풋을 그대로 낼 수 있게 API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패키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킬을 내가 필요한 자동화마다 하나씩 다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1, 2, 3번 자동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를 각각 스킬로 만들어 두고 이걸 병행해서 병렬로 실행해 두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정말 편한 그런 기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에이전트나 브라우저 에이전트나 컨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코드 에이전트는 코드베이스 읽는데 많이 될 거고요. 브라우저 에이전트는 현재 상황을 계속 캡처해서 확인하고 돔 요소를 찾고 그거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컨텍스트의 대부분이 이 페이지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에 쓰이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컨텍스트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나 브라우저 에이전트 때문만은 아니지만 컨텍스트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저희가 최근에 많이 접하고 있는 클로드.md 저희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무한정 많이 줄 수 없으니까 필요한 정보를 클로드.md에 초기화 처음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얘가 이거를 공부하고 시작을 하도록 마크다운에다가 적어 놓는 게 있고요. 스킬스타트MD는 모든 작업에서 항상 내가 툴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동적으로 얘가 어떤 필요한 작업을 어, 잘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때그때 스킬스tat MD를 읽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매번 시스템 프롬프트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스킬스tat MD에다가 넣어두고 이 스킬이 뭘 하는데 쓰이는 스킬인지 디스크립션만 메인 에이전트 컨텍스트에 넣어서 컨텍스트를 많이 줄이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컨텍스트 롯을 굉장히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런 것도 됩니다. 이제 MCP 서버를 이용해서 어떤 도구 실행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은 도구 툴 리절트가 굉장히 그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MCP 서버를 코드 단위에서 실행을 한 다음에 그거의 결과물을 파싱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만 가져와서 메인 에이전트가 그 컨텍스트로 취하게끔 만들어주는 걸 통해서 이 MCP 서버를 저희가 그대로 이용했을 때 대비해서 훨씬 컨텍스트 효율성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것도 엔스로픽에서 연구를 한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정말 최근에 11월 달에 나온 거를 보면은 이제 툴을 클로드 코드든 아니면 뭐 브라우저 에이전트든 모든 에이전트 서비스에서 저희가 툴을 많이 쥐어주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모든 툴에 대해서 모든 툴 디스크립션을 에이전트한테 딱 주고 너가 이 중에서 제일 필요한 툴을 골라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컨텍스트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툴 서치 툴이라고 하는 도구를 찾는 도구만 메인 에이전트한테 준 다음에 너가 지금 실행할 때 필요한 도구가 뭘 것 같아?를 AI한테 묻고 AI는 그걸로 툴 서치 툴을 실행을 해서 이제 필요한 도구의 디스크리션만 불러오고 걔네들을 이제 스킬스타트 MD 같은 걸로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실행하는 걸 통해서 컨텍스트를 최적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코드 에이전트든 브라우저 에이전트든 결국에는 우리가 AI에 기대하는 바가 높아져서 이 에이전트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30분짜리면 됐다, 뭐 30초짜리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막 진짜 10분, 20분, 1시간 아니면은 정말 12시간 어떤 유튜버는 24시간 나 대신에 코드를 대신 써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었더라고요. 클로드 코드 기반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롱러닝 에이전트 하네싱이 중요해졌다. 이제 장기 작업이 가능한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엔트로픽이 온몸 비틀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LM의 아키텍처적인 진화가 급격히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멀티모달 정보를 이해해가지고 답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내가 말하는 거를 기억해두고 그 다음 대화에 써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돼 있을 뿐이지 아키텍처 단에서 그게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시스템 단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마치 내가 실시간으로 원하는 작업을 그때그때 결과물을 받아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 매니지먼트가 앞으로 계속 핵심이 될 거고 모든 이제 그 선진 기업들 중에서 엔솔픽이 가장 이거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게 대부분은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라우저 에이전트랑 코드 실행에 있어서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컴퓨터로 하는 작업 중에 자동화가 불가능한 작업은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무직의 종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머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프로젝트도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저희가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문서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스킬을 쌓는 것의 시대는 좀 많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컨설턴트라고 한다면 그동안 장표 작업이나 뭐 문서 자료 조사하고 종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AI가 너무 잘하잖아요. 이제 PPT도 나노 바나나가 다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가치는 AI가 아키텍처적으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부분,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직관적으로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경험에서 우러난 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내가 AI는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을 이터레이션 하는 거예요. 툴을 찾고 실행하고 결과물 보고 그 다음 작업을 정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할 뿐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꼭 내가 주어진 툴이 아니더라도 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가진 그런 사람만의 고유한 가치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못 가져가는 부분까지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저그 에이전트 얘기를 하다가 좀 철학적인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질문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Q&A는 바로 받으면 되나요? 네, 그럼 지금 사실 Q&A는 끝나고 한 번에 받으려고 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올라온 질문 두 개만 그러면은 받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아, 네네네. 아, 인사를 해주신 거군요. 질문이 그렇게 짧은 건 아니고. 아, 예. 첫 번째, 롱 컨텍스트 리오더가 유효한가요? 이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컨텍스트 앞뒷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거를 리오더링해서 내가 더 잘 이해시키고 싶은 부분은 앞이나 뒤로 집중시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아직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한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도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졌다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왜냐면 경험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되게 많이 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얘가 환각 내는 부분을 보면 앞뒷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대요. 이게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 릭이라고 하는 깃헙 가시면은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앞이랑 뒤에 집중돼 있고 중간에는 퓨샷 이그젬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퓨샷은 솔직히 얘가 좀 제대로 못 보더라도 괜찮잖아요. 그냥 포맷을 잘 따라하거나 하면 되는 건데 정말 시큐리티적으로 중요한 거나 뭐 태스크에 있어서 이해를 꼭 도와야 되는 그런 부분은 항상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잘 들어가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롱 컨텍스트 리오더라고 하는 걸 기계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스템 프롬프트를 설계할 때나 아니면은 서브 에이전트의 어떤 태스크를 준다고 할 때 이 콘텍스트의 앞뒷 부분에 조금 중요한 거를 넣어주는 거는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웹페이지가 복잡한 구조라서 돔 구조가 매우 클 때 컨텍스트 윈도우 문제가 있던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브라우저 에이전트에서 어떤 페이지가 복잡한 구조라서 돔 구조가 매우 클 때 컨텍스트 윈도우 문제가 있던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제가 굉장히 복잡할 만한 페이지에서 했을 때는 나지는 않았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인지를 말씀 주시면은 제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똑같이 실행을 해보고 저도 너무 빨리 바뀌어서 이거를 뭐 곧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실제로 어떤 문제에 봉착하신 건지 말씀 주시면 제가 저도 한번 실행해보고 해결책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네. 이거 지금 바로 지금 답변을 주셔가지고 혹시 한 번 더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쇼핑몰 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아, 이게 어떤 브라우저 에이전트를 쓰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저희가 오픈 소스로 가져오면은, 어, 미들웨어를 통해서 좀 컴팩트하게 컨텍스트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네네. 컨텍스트 윈도우 랭스 문제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그냥 계속해서 싸우면은 당연히 오버플로우 될 것 같은데, 사실 로그인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태스크는 이전의 쇼핑몰 페이지에서의 컨텍스트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로그인하고 다음 페이지 가면 그냥 투두에서 정해져 있는 골 중에 내가 다음으로 해야 할 액션이 뭔지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돔 구조를 이전 페이지 거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중간에 브라우저 에이전트를 더 고도화 하신다면 미들웨어에서 이전 작업에 대한 돔 구조를 컴팩트하게 만들어주는 서머라이제이션 미들웨어 같은 걸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랭체인에서 최근에 업데이트한 거 보시면은 컨텍스트 윈도우를 그냥 단순하게 최근 5개 대화 기준으로 자른다 이거 말고도 LLM 통해서 이제 이전 작업의 토큰 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컴팩트하는 작업을 거치게 하거든요. 네, 브라우저 유즈도 아마 오픈 소스라서 저희가 중간에 미들웨어를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툴을 저희가 커스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 유즈 가보시면, 다큐멘트 가보시면, 커스텀 툴 만들어서 저희가 이전 컨텍스트를 받았을 때, 그 다음 작업을 어떻게 이어서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랭체인 그대로 미들웨어를 가져와서 쓰지는 못할 것 같고, 저희가 커스텀하게 이전 컨텍스트의 토큰이 몇 이상이면 이전 토큰을 뭐 20만 토큰이면은 이거를 뭐 20%까지 서머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전 컨텍스트는 날리고 그 서머리만 유지한 채로 그 다음 작업하게끔 하는 식으로 조금 중간에 한번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질문 여기까지만 받고 다들 고생 발표해 주신 K님에게 그 줌에 있는 요 박수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초반에 파트 1 예상했던 시간보다 10분 정도 좀 15분 정도 늘어나긴 했는데 이 부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바로 박나은 강사님 발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은 강사님에게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우선 저는 오늘 이제 온톨로지 기반 그래프 레그의 에이전트 구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일단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바로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고 좀 시작을 하면 저는 이제 공원 나연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현재 AI 에이전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만들고도 있고 그 전에는 이제 교육 AI 분야에서 계속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면서 뭐 성취도 진단이라든지 뭐 점수 예측 같은 그런 AI 모델들을 좀 만들어 오는 실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로 바로 넘어가면 오늘은 제가 그래프를 메인 주제로 해서 처음에 이제 온톨로지의 개념부터 좀 시작을 해서 이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걸 기반으로 지식 그래프를 구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지식 그래프를 기반으로 지식 그래프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서 챗봇의 답변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래프 레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걸 그래프 레그 에이전트로 구현한다는 건 어떤 형태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그래프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들과 또 이것들 사이를 제가 연결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 연결이 되는 만큼 이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온톨로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 온톨로지라고 하는 걸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가 사람들끼리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룬 바를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모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제 합의를 보고 서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 세계에 있어요. 근데 이 현실 세계에 있는 뭔가 합의가 된 것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스키마 혹은 데이터 모델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적혀 있듯이 어떤 관심 분야를 개념화하기 위해서 정형화한 명세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 사람들끼리 이미 이해하고 있는 업무상의 용어라든지 혹은 업무상의 뭐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문서로는 남겨져 있다고 해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AI 모델한테 넘겨주고 또 이걸로 뭔가 기업에서 AX를 하려고 할때 어떻게 이런 데이터들을 구조화해서 활용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AI한테 AI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표현하고 또 정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 그걸 이제 온톨로지라는 걸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리하면 온톨로지라는 거는 이제 기존 데이터에 뭔가 질서를 부여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온톨로지를 뭔가 왼쪽처럼 설계를 해 놓으면 이걸 기반으로 실제로 데이터를 쌓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는 책에 대한 온톨로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책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이 책의 저자가 있고 출판사, 그리고 이 뭐 출판사의 위치라든지 작가가 사는 위치, 뭐 이런 위치 같은 것들도 클래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의 온톨로지를 그래프 형태로 정의를 지금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해 둔 뭔가 명세서를 가지고 이 책에 관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책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그래프 형태로 오른쪽 그림처럼 지식 그래프를 쌓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적혀 있듯이 온톨로지는 말 그대로 설계도라고 한다면 오른쪽의 지식 그래프는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실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온톨로지의 구성 요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클래스, 두 번째는 관계, 세 번째는 속성입니다. 이제 클래스는 앞에서 보여드린 이 그림에서는 책이라든지 저자, 출판사, 이런 뭔가 고유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엔티티들을 클래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관계라고 하는 건 이 클래스들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속성을 말하고, 그리고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개별 클래스를 설명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예시를 통해서 온톨로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뉴스 기사 데이터를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뉴스 기사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뭔가 자동화를 한다거나 AI의 모델에 넣어주기 위해서 뉴스 기사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온톨로지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뉴스 기사 데이터에는 이런 형태로 수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뉴스 기사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URL, 언론사 카테고리, 날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온톨로지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 중에 클래스, 이 데이터에 존재하는 뭔가 고유한 엔티티들을 뽑아 본다면 기사, 그리고 언론사, 카테고리,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클래스를 부여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뭔가 고유 아이디들을 부여해서
해놓고 관리할 수 있는 단위 같은 것들이 클래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혹은 이 데이터에서 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명사이거나 아니면 이 클래스들끼리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면 클래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뭔가 정의를 했다면 이 클래스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좀 문장 형태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기사라고 하는 건 기사 제목과 기사 내용, URL을 포함한다. 그리고 기사는 특정 언론사에서 발행을 하는 거고, 이 기사는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기사는 특정 날짜에 발행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기사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이 데이터를 표현한 이런 문장들을 기반으로 속성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앞에서 온톨로지의 구성 요소 중에서 속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각각의 클래스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제목, 내용, URL, 발행 날짜,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언론사나 카테고리는 단순하게 그 언론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데일리인지, 연합뉴스인지, SBS인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도 특정 이름, 이 카테고리가 사회인지, IT 과학인지, 생활 문화인지, 뭐 이런 이름들을 단순하게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걸 온톨로지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관계인데, 관계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간의 연결을 나타내는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기사는 특정 언론사로부터 발행이 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특정 언론사로부터 발행하다라고 하는 관계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기사는 특정 카테고리에 속한다라고 하는 관계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뭔가 클래스와 속성을 데이터 모델의 형태로 그려본다면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되게 단순하죠. 단순한데 보시면 언론사와 기사, 카테고리 클래스를 저희가 뽑았고, 그리고 이 기사는 언론사가 발행을 하는 거고, 이 기사는 특정 카테고리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런 뭔가 그래프 형태의 온톨로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좀 더 이제 어, 구체화된 온톨로지를 좀 설계를 할 수 있다면 어, 앞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기자도 있었고요. 또 날짜도 있었는데, 이 기자와 날짜도 이제 엔티티로 두고 클래스로 두고 관리를 한다면, 이 기자, 리포터는 이 특정 기사를 이제 작성하는 이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사는 특정 날짜에 발행이 된다라고 하는 관계도 포함을 해서 온톨로지로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보는 이런 뭐 단순한 형태이던 뭐 좀 더 추가된 온톨로지가 됐든 좀 정리를 하자면 이 기사라고 하는 이 뉴스 기사를 이해를 하기 위한 설계도를 저희가 구축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말은 이 뉴스 기사라고 하는 도메인에서 이 뉴스 기사가 공통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클래스 혹은 이런 의미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뭔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이런 뭐 언론사나 카테고리 이런 객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연결 관계들을 표준으로 따를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저희는 이걸 가지고 뒤에서 지식 그래프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뭔가 LLM한테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뭔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준비를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간단한 예시로 제가 온톨로지는 설계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시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지식 그래프라고 하는 걸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기 위한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이 설계도에 맞춰서 실제 데이터를 추가를 한다면 이게 바로 지식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그래프를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뉴스 기사 데이터를 지식 그래프로 표현한 아주 일부를 좀 나타낸 건데요. 여기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뉴스 기사라고 하는 클래스, 언론사, 카테고리,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 보시면은 38번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대기줄 길어도 좋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이런 URL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정 날짜에 발행을 했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노드, 그래프에서 노드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사 노드는 조세일보라고 하는 언론사가 발행을 한다. 그리고 생활문화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생활문화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이 하나의 기사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사와도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온톨로지, 같은 설계도를 따르는 데이터들을 대량으로 넣어둔 거기 때문에 이 같은 카테고리와 다른 뉴스 기사들이 여럿이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제가 컨텐츠라고 하는 걸 좀 추가로 넣어 두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구축한 온톨로지랑은 별개로 나중에 저희가 레그라고 하는 걸, RAG라고 하는 걸 구현할 때 이제 벡터 검색을 수행하게 될 텐데, 벡터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뉴스 기사가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임베딩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임베딩을 청크 단위로 해두기 위해서 생성한 어, 검색이 용이한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한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뒤에서 저희가 이 청크 임베딩들을 기준으로 나중에 검색을 할 때, 관련 있는 내용을 찾을 때 검색에 사용할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식 그래프를 실제로 네오포제이라고 하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 지식 그래프를 DB에다가 넣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루 동안 쌓인 헤드라인 뉴스들을 수집을 해서 앞에서 설계한 온톨로지, 그 데이터 모델에 맞는 노드와 엣지로 그래프 데이터를 저장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지식 그래프까지 구축을 했으니까 이걸 이제 검색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톨로지와 지식 그래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지식 그래프를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래프 레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프 레그라고 하는 거는 아래에 적혀 있듯이 데이터를 그래프 구조로 표현한 지식 그래프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답변을 생성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아마 레그라고 하는 개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 레그도 요즘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레그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벡터 DB에다가 텍스트 청크들을 넣은 다음에 거기에서 관련 있는 문서를 찾아서 답변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실 거고, 그거를 이제 벡터 DB가 아니라 그래프 DB를 사용을 하면 그래프 레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랑 관련 있는 정보를 지식 그래프 속에서 찾은 다음에 그 조회된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LLM한테 그 검색 결과를 프롬프트와 함께 넘겨줘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좀 보여드리자면 앞에서 저희가 구축했던 그 지식 그래프, 여기서는 꽤 작은 규모의 지식 그래프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 지식 그래프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관련된 정보를 어떤 특정 위치에서 찾아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그래프 레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정보를 이렇게 곳곳에서
찾게 될 텐데, 이때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위치에서 찾을 건지 이 검색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는지 그 대표적인 검색 방식을 제가 세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 투 사이퍼입니다. 이제 제가 세미나나 유튜브에서 텍스트 투 사이퍼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고 그만큼 그래프 레그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검색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텍스트 투 사이퍼는 말 그대로 사용자의 질문, 이 텍스트를 사이퍼 쿼리문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사이퍼라고 하는 건 어, 저희가 RDB에서 사용하는 SQL과 동일하게 그래프 DB에서 사용하는 쿼리 언어를 사이퍼 쿼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랑 관련 있는 정보를 검색을 하기 위해서 사이퍼 쿼리문으로 뭔가 생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 사용자가 경제 분야의 최신 뉴스를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경제 분야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뉴스를 조회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래 쿼리를 보시면은 카테고리, 이 경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카테고리에 속하는 뉴스 기사를 찾아서 사용자가 최신 뉴스를 물어봤기 때문에 어, 이 발행 날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해서 조회할 수 있는 쿼리를 생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매일 경제에서 나온 최신 뉴스 세개를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도 매일경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언론사에서 발행한 뉴스 기사를 찾아서 발행 날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해서 세 개의 뉴스를 조회하는 그런 쿼리문을 생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그래프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런 노드와 엣지 구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조에 맞춰서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를 쿼리를 짜서 이 쿼리를 생성해서 이 쿼리를 실제로 DB에 조회를 해서 가져오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텍스트 투 사이퍼는 이 데이터의 도메인에 맞춰진 질문들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벡터 검색인데요. 말 그대로 벡터 검색을 기반으로 의미 검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모든 연령에 인기가 많은 내비 맛집은 어디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거랑 관련 있는 텍스트를 앞에서 제가 텍스트들을 넣어놨던 이 컨텐트 노드를 대상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벡터 검색을 해봤더니 이 컨텐트 노드에서 관련된 정보가, 관련된 텍스트가 추출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성심당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심당입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래프의 구조를 활용한 건 아니고 간단히 벡터 DB와 동일하게 이 관련 내용을 벡터 기반으로 찾을 때 그래프 DB에서도 벡터 검색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벡터 사이퍼 검색 방식을 활용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벡터 검색에다가 사이퍼 쿼리를 함께 통합한 방식인 건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벡터 검색을 통해서 이제 먼저 관련된 텍스트를 추출을 했다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컨텐츠가 연결되어 있는 다른 그래프 검색들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과 연결된 주변의 정보까지 함께 검색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 뉴스 기사의 정보와 그리고 이 뉴스 기사가 어떤 언론사에서 발행을 했고 또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 카테고리에 또 다른 뉴스 기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맥락들까지 관련된 맥락들까지 함께 검색을 하는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긴 하지만 이런 주변의 정보들까지 함께 검색을 한다는 건 앞에서 수행했던 벡터 검색만 했을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좀 더 풍부한 맥락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세 가지 검색 방식을 설명을 드렸어요. 텍스트 투 사이퍼도 있었고, 그냥 벡터도 있었고, 벡터 사이퍼도 있었는데, 이 검색기를, 이 검색 방식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들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상황마다 다릅니다. 텍스트 투 사이퍼는 뭔가 구조적인 질문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벡터 검색은 말 그대로 관련된 내용을 찾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검색 방식을 사용해야 할지 그런 선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용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사용자 질문에 좀 유연하게 적합한 검색 방식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 레그를 에이전트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그래프 레그를 구현하는 걸 알아보기 전에 제가 에이전트에 대한 개념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케인님께서 도구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 주시면서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히만 좀 다시 설명드리면은, 어, 에이전트, 일단 LLM 기반의 에이전트에서 에이전트는 LLM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능력들을 도구를 통해서 제공을 받습니다. 뭐 웹 검색이라든지 파일 저장이라든지 이렇게 LLM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도구로 제공을 받아서 필요할 때마다 도구 호출, 툴콜링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복잡한 일들을 동적으로 선택을 해 나가면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에이전트는 어떤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최신 트렌드 같은 걸 물어보면은 웹 검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웹 검색 도구를 선택하는 행동을 취할 거고, 이 웹 검색 결과를 이제 받아와서 그 웹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는 그런 뭔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동적으로 도구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에이전트는 상황에 맞는 여러 도구들 중에서 상황에 맞는 도구를 선택해서 그걸 답변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 상황에 맞는 뭔가 도구를 선택하는 이 메커니즘을 그래프 레그에다가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그래프 레그로 돌아와서 어, 기존의 이 에이전트 이제 기존의 그래프 레그, 에이전틱하지 않은 그래프 레그는 왼쪽 그림처럼 단순하게 사용자가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정해진 검색 방식을 따르고 그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바로 답변해주는 에이전틱하지 않은 그냥 파이프라인을 따르는 그래프 레그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지식 그래프는 워낙에 방대하기도 하고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질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검색 방식들이 다양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 꼭 정해진 검색 방식만 따르지 않고 여기에서 검색 정보를 가져오기도 하고 여기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또 저기에서 가져오기도 하는 이런 여러 위치에서 적합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들이 그래프 레그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는 검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하나하나의 검색 방식을 도구로 변환을 해주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그래프 레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검색 방식들 하나하나를 도구로 사용을 해서 에이전트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네오포제이 그래프 레그 패키지에서는 이제 얼마 전부터 툴스 리트리버라고 하는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도구 리트리버잖아요. 도구 검색기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검색 방식들, 뭐 벡터 리트리버, 텍스트 투 사이퍼 리트리버 이런 각각의 검색 방식들을 각각의 도구로 랩핑을 해서 사용하는 리트리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가 예제는 위키독스에다가 좀 정리를 해 두었고요. 코드를 같이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리트리버, 각각의 그 검색기들을 도구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검색 방식이 총 세 가지 정도였어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검색기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벡터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뉴스 기사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그냥 벡터 검색 같은 경우에는 뉴스 기사에서 등장하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검색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도구의 설명을 같이 적어주는 모습이고요. 벡터 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벡터 검색으로 추출한 다른 정보, 다른 연결된 그래프 정보도 함께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텍스트 투 사이퍼는 텍스트 투 사이퍼 검색을 기반으로 언론사나 분야별 기사를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요건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도구 설명을 적어 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LLM이 이 도구의 설명들을 보고 적합한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맞는 적절한 검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설명을 작성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예시처럼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AI 에이전트 관련된 뉴스 기사를 찾아주세요 하면 이거는 사실 내용을 기반으로 검색하는 게 되기 때문에 벡터 사이퍼나 벡터 검색기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아니면 특정 언론사에 어, 연결된 최신 뉴스를 쭉 나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텍스트 투 사이퍼를 활용해서 이제 쿼리를 날려서 단순히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어,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검색 방식들을 도구로 연결해서 에이전틱하게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서 동적으로 검색 방식을 선택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어, 좀 말이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이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온톨로지부터 시작해서 지식 그래프, 지식 그래프를 기반으로 이제 그래프 레그를 구축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래프 레그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검색 방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걸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질문의 케이스에 따라서 적합한 검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에이전트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도구 검색기라고 하는 것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제 케인님께서도 참여하신 이제 2026 에이전트 바이블 강의에서 이런 네오포제이 그래프 레그 패키지를 통해서 그래프 레그에 이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검색 방식들을 모두 구현을 하고 또 텍스트 투 사이퍼를 기반으로 이제 쿼리를 수정하기도 하고 또 생성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는 그런 에이전트도 구현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린 툴스 리트리버를 활용한 실습을 제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했는데 이거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었을까요? 네. 따로 질문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제 Q&A를 받으면 될까요, 매니저님? 네. 이제 앞으로 Q&A 한 10분 정도 받아보려고 하고요. 발표해 주신 박나은 사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성재님 발표해 주신 내용하고 박나은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궁금하셨던 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두 강사님께서
질문 선정하여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질문 남겨주실 때 두 분 중에 어떤 분에게 질문 남겨주신 건지도 함께 남겨주시면은 더 수월하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부터 답변 질문이 들어와서 순서대로 좀 답변을 드리면은 처음에 대규모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나요? LLM을 사용하는 편일까요? 어, 일단은 음, 사실 LLM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프는 좀 특히 음, 사실 그래프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온톨로지라고 하는 걸 구축하는 게 LLM만으로는 조금 한계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이미 뭐 업무상의 용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LLM한테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LLM한테 잘 구축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일단 그런 이런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거는 LLM만 사용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도메인의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충분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를 적재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뭐 어떤 문서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 문서에서 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인스턴스 데이터들을 이제 추출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단순히 엑셀 데이터 같은 그냥 어, LLM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대규모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어, LLM을 굳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일단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면 그래프 DB는 검색 기능에만 사용하는 건지, 우선 DB에서 기본적으로 검색을 하는 건 맞고요. 이제 검색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걸 레그에 활용을 해서 음, 하려는 건데 사실 그냥 그래프로 이제 시각화를 해서 본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때가 있고 아니면 그래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검색만 있는 건 아니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사실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것들 이제 유사한 집단들끼리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그런 뭔가 데이터 사이언스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어, 이런 그래프 레그 전에는 이제 뭐 SNS 상에서 비슷한 친구, 비슷한 팔로워 찾아주기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해결하기도 했었고요. 그래프 관련해서는 요즘은 검색에서 많이 활용을 하지만 다른 기능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실제 서비스에서 그래프 레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높은 수준의 그래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실무에서 어떻게? 음, 일단은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래프를 정말 잘 구축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어,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저도 항상 겪는 문제이긴 한데 처음부터 그래프를 잘 구축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장 단순한 데이터 모델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되게 작은 단위의 작은 규모의 온톨로지부터 구축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어, 그래서 뭐 뻔한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좀 그런 규모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규모는 같되 온톨로지의 규모는 작은, 그러니까 그 스키마의 규모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그래프를 구축한다기보다는 이제 하면서 스키마도 되게 달라지기도 하고, 네, 맞아요. 점점 세분화해 나가기도 하고, 좀, 어, 살을 덧붙여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 레그 DB로 구현된 예시가 있을까요? 이건 어떤 예시를 말씀해 주신 거지? 일단은,
그래프 레그에 대한 예시는 뭐 제 유튜브를 봐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강의에서도 그래프 레그 관련된 실습들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어, 네. 어떤 예시를 말씀하신 거지? 음, 네. 일단 요거는 넘어갈게요. 고 그냥 일반적인 레그보다 그래프 레그를 써야 하는 특별한 이유. 우선은 저는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일반적인 레그는 그냥 이제 벡터 쓰는 거잖아요. 벡터만 썼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제가 PPT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래프 레그를 쓴다는 건 애초에 그래프 구조로 데이터가 이미 구조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데이터가 좋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벡터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도 함께 검색을 해서 그 맥락 정보들이 어, 같이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연결성이나 문서와 문서 간의 관계라던가 뭔가 컨텍스트가 그냥 이제 벡터를 청크로 잘랐을 때 소실될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들이 그래프 레그에서는 좀 잘 보존된 형태로 검색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기존 DB를 그래프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할까요? 아, 저한테요? 어, 어, 이거 무슨 말이지? 네, 우선은 기존 RDB를 그래프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온톨로지라는 것이 RDB에서 RED에 모델링한 후에 엔티티를 클래스화 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어, ERD 말씀하시는 건가? 모델링한 네, 근데 네, 맞아요. 그게 다 저도 사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어, 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ERD에서 표현되는 거는 엔티티의 관계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테이블과 테이블 간에 그냥 참조하는 테이블인 거여서 사실 그래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온톨로지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 음, 여기 예시에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등장인물과 등장인물 간의 관계 이런 거는 테이블에서 표현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온톨로지로 정의하는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여서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온톨로지는 조금 더 사람의 언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포함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프 레그의 경우 노드와 엣지가 얽혀 있다 보니 데이터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 볼 수 있지? 음, 음, 데이터 관리. 음, 그러게요. 저도 사실 뭐 그래프를 다루어 오긴 했지만 아직 그렇게 대규모의 데이터를 다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 뭔가 특별한 관리의 노하우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사실 그냥 RDB와는 다르게 확실히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하나의 데이터만 하더라도 다른 노드와의 그 연결 정보까지 함께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는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좀 경험이 쌓이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한테 질문 주신 거고, 온톨로지의 구축 방식이 DB 설계 시 ERD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앞에서 다른 분이 해주신 것과 동일한 질문인 것 같은데,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ERD에서는 테이블 간의 이제 참조만 이제 표현하는 거라면, 온톨로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의 언어에서 표현되는 그런 관계들까지 앞에서 예시처럼 등장인물 간의 관계, 뭐 인물 간의 관계 아니면 업무상의 용어에서도 뭐이 용어랑 이 용어는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어, 그냥 테이블의 참조로만 표현되지 않는 그런 언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LLM을 사용해서 그래프 DB를 구축할 때 반복 실행에 대해 동일한 아웃풋이 보장되지 않고 원본 데이터가 클수록 복잡성이 지수 어떻게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음, 우선은 저도 꾸준히 노력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재현성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프롬프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추출하고 싶은 그 데이터 스키마, 이제 데이터 모델이 있으면 그 스키마에 대한 정보를 항상 상세하게 이제 프롬프트에 작성을 두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추출을 할 때 너무 많은 텍스트를 한 번에 넣게 되면, 놓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 소량의 데이터들을 넣어가면서 이 스키마에 맞춰서 그래프를 뽑아 달라라고 이제, 그 규모를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텍스트의 양을 좀 최소화하면서 넣어주면 그 스키마에 맞춰서, 음, 좀 재현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프 레그를 구현할 때 네오포제이와 벡터 DB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벡터 DB는 필요 없을지. 아, 일단은 그냥 네오포제이에 있는 벡터 인덱스 기능을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그냥 벡터 DB를 따로 쓰기도 합니다. 음, 어떤 게 일반적이냐라고 한다면 어, 음, 어떤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냐면 좀 혼용해서 쓰는 편인 것 같긴 하네요. 네오포제이 따로, 벡터DB 따로 이렇게 쓰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네오포제이만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래피티는 아직 유용한가요? 네, 그럼요. 그래피티에서 네, 시간에 따라 다른 상태 관리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 그래피티에서는 사실 컨셉만 차용해서 네오포제이에서 충분히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이제 시간 정보를 같이 속성으로 넣어서 상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온톨로지를 지식 그래프로 구축할 때 중복되는 속성 처리? 어, 중복되는 속성 처리? 어떤 속성이 중복이 될까요? 우선은 중복되는 속성 처리가 안 되게 어, 해야죠. 톨로지를 그래프.
요거는 어떤 속성이 중복된다는 건지 지금 잘 그려지지 않네요. 우선은 온톨로지가 정해져 있고 이거에 맞춰서 지식 그래프를 어, 실제 데이터를 추가할 때 중복 데이터는 요거는 뭐 온톨로지랑은 별개로 데이터에서의 중복 처리는 어, 그래프가 아니어도 필요한 기능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제가 지금 잘 떠오르진 않아요.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기존 데이터를 지식 그래프와 벡터 DB에 적재하는 프로세스. 음, 기존 데이터를 지식 그래프와 벡터 DB에 우선은 온톨로지가 이제 정해져 있다면 뭐 LLM을 기반으로 만약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 온톨로지 정보를 LLM한테 프롬프트에 넘겨주고 그리고 넣고자 하는 원본 데이터를 같이 넣어줌으로써 그 원본 데이터에서 이 온톨로지에 맞는 데이터를 추출해달라고 하고 그걸 이제 지식 그래프 그러니까 LLM한테 그래프 구조의 데이터로 어, 실제 데이터를 추출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 그래서 그 추출된 그래프 정보를 지식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벡터 디, 벡터 DB에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음, 사실 뉴스 기사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뉴스 기사 모든 뉴스 기사들을 그냥 청크들을 잘라서 그 특정 뉴스 기사 노드에 청크 노드를 이렇게 연결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벡터 DB도 마찬가지로 벡터 DB는 그래프 구조 어, 필요 없으니까 그냥 텍스트를 청크 단위로만 잘라서 그래프 DB와 연결해야 한다면 벡터 DB의 메타데이터로 그래프 그 노드의 아이디도 같이 저장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 구축 시 어떤 툴을 사용하고 근데 이거 계속 답변해도 되나요? 시간 요거 괜찮나요? 네, 안 그래도 한번 말씀을 네,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이제 그래프 레그와 관련된 혹은 온톨로지와 관련된 질문들인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세미나가 9시 반까지 진행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저 앞으로 그냥 하나 정도의 질문만 나연님께서 질문을 한번 수굴 터보시고 한 가지 정도만 더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프 레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패스트 캠퍼스에 있는 어, 박나은 강사님의 단독 강의도 있고 혹은 이번에 에이전트 바이블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도 괜찮고 혹은 이제 공원나님 유튜브에 가시면 다양한 그래프 레그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학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나연님께서 한 가지 정도만 더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음, 어, KEE님의 질문 설명드리면은, 온톨로지 스키마 설계할 때는 LLM을 활용하지 않나요?라고 하셨는데, LLM 활용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온톨로지를 구축한다는 거는 이제, 어, 어떤 이제 그 설계도를 구축을 하는 일인데, 그 설계도 구축하는 게 사실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잘 나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전문가랑 같이, 뭐, 법률이면은 변호사랑 같이 일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LLM이랑 그런 온톨로지 스키마를 설계할 때 LLM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질문 많이 주셨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너무 고생해주신 박나연 강사님 그리고 윤성재 강사님에게 다시 한번 저희 따봉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강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화면 공유 제가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지금 제 화면이 보일까요? 어, 어. 아니 제가 이렇게 한번 네. 네. 큰 화면 아니고 세미나를 이제 마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 드리려고 했고요. 혹시 지금 제 화면 보이실까요? 네, 화면 공유가 되고 보입니다.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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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니까 사가지고 네. 그래서 금일 세미나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종료하도록 먹어가지고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이런 거 한번 그리고 오늘 두 분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두 강사님께 사실은 뭐 에이전트와 관련된 내용을 정말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이 추후에 좀 더 궁금하거나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오픈 세미나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은 에이전트 바이블 할인 쿠폰이 이번 주까지 사용한 할인 쿠폰이 있기 때문에 할인 쿠폰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강의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강의 구매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공원나연 혹은 모두의 AI 검색하시면은 두 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채널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들 배우실 수 있으니까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